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소속사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속사 어트랙트가 제기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저작권료 채권 가압류에 대한 법원의 승인 결정이 났습니다. 9월 25일 소속사 어트랙트 측은 더기버스 안성일이 어트랙트 용역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어트랙트가 총 횡령 금액 중 1차로 제기한 일부 금액에 대한 부분을 저작권료 가압류로 신청했는데 해당 부분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안성일의 피프티피프티의 데뷔 앨범 더 피프티와 더 비기닝 큐피드에 대한 저작권료는 지급이 중지된 상태로 이번에 또다시 가압류가 받아들여진 것인데요. 어트랙트 측은 추가로 발견된 더기버스 안성일 측의 횡령, 배임건에 대해서도 향후 추가로 나머지 금액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어트랙트는 피프티피프티 용역 업무를 담당했던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비롯 회사 관계자들과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이 과정에서 이번 승인 결정은 안성일 대표의 위법 행위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라 의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쟁이 시작되며 큐피드의 저작권에서 안성일 대표의 지분이 95.5%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었는데요. 이에 대해 안성일 측은 합법적으로 저작권을 구매했다고 반박한 바 있죠. 우선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지만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양도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작인격권의 종류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의성유지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인격권은 양도할 수 없으므로 스웨덴 작곡가와 안성일 대표가 저작인격권 양도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저작자인 스웨덴 작곡가가 저작인격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저작권을 산 안성일 대표는 저작인격권을 보유할 수 없으므로 리메이크 등으로 변형을 할 때에는 스웨덴 작곡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스웨덴 작곡가가 저작권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음원 사이트 곡 정보에는 작곡가로 스웨덴 작곡가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는 이들의 이름이 없고 안성일 대표 28.65%, 안성일 대표가 대표로 있는 더기버스 66.85%, 더기버스 직원 백모씨 4% 등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이러한 형태의 저작권 등록은 처음 보는 형태라는 입장인데요. 저작자가 아닌 자가 저작재산권 양도 후 저작권자로 등록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 문제가 빈번히 발생할 것입니다. 만약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자에 불과한 안성일 대표가 자신을 저작자로 저작권 등록을 했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작권료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져 이제는 진짜로 저작권자 행세를 못하게 된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더기버스가 사업 운영이 어려워져 더기버스에 100억 원을 투자한 교보문고로부터 안성일 대표가 형사고소를 당하는 상황에 처해질 확률이 더 커졌습니다. 투자 계약 당시 교보문고는 더기버스가 6년 내 상장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상장하지 못할 경우 우선주 기준으로 연복리 3%를 적용한 금액을 교보문고가 돌려받게 되는데요. 또한 안성일 대표가 배임죄, 횡령죄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교보문고는 풋옵션 즉 특정한 기초자산을 장래의 특정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일 대표는 현재 어트랙트로부터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죠.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유사수신행위나 사기죄, 횡령, 배임, 강제집행면탈, 사문서나 공문서 위조 등과 같은 형사책임이 문제가 되는 경우 법리적 분석을 철저히 한 후에 만약 해당하는 경우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보문고가 투자금 회수를 이유로 안성일 대표에 대한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번 저작권료 채권 가압류 승인으로 이 상황에 한층 더 가까워졌는데요. 이렇게 멤버들을 빼오고 그들이 추후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큐피드, 저작권으로 수익 보장에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안성일 대표에게 제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템퍼링 시도는 보기 좋게 실패했고 이제 저작권까지 말소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피프티 멤버들과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측은 자신들이 벌인 논란으로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 것이라고는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뒤에는 든든한 뒷배가 있고 지금까지 시도했던 템퍼링은
모두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회사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은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예상했겠죠. 20여 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광고들은 모두 거절해놓고 안성일 대표는 영화 바비의 뮤직비디오만큼은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가 일어난 것에는 이 바비 OST의 핵심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뒷배로 예상되고 있는 워너뮤직 코리아라는 이야기도 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워너뮤직 코리아의 지분은 워너 본사가 100% 갖고 있습니다. 워너의 산하음원 플랫폼인 스포티파이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35%는 스포티파이가, 그리고 나머지 65%를 제작자, 저작권자, 실현자가 배분합니다. 음반 제작사의 국내 소속사인 경우 해외 유통사, 국내 유통사와 또 나눠야 되므로 50% 정도에서 계약에 따라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스포티파이 35%, 국내 소속사 20%, 국내 유통사 15%, 해외 유통사 15%, 저작권자 10%, 실현자 5%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워너뮤직 코리아가 소속사가 될 경우 음원으로 35%밖에 못 먹던 수익이 85%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워너뮤직 코리아는 국내 유통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PFT를 데려와 계약을 5대5라고 볼 경우 바로 정산을 주더라도 국내 소속사의 20%의 반인 10%만 주면 나머지 75%는 자신들의 수익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바비 OST의 저작권까지 자신들에게 있으니 85%까지 수익이 늘어나게 되죠. 이런 수익 구조를 갖고 있으니 단 한 곡 히트친 PFT에게 성공의 보증수표와 같은 바비 OST 중에서도 제일 좋은 곡을 준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데요. 만약 PFT가 바비 OST인 바비드림의 뮤직비디오를 찍고 미국에서 활동했으면 최소 5위권 안까지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수익이 대체 얼마까지 늘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 수익은 광고, 공연 등을 모두 빼고 오로지 음원 수익만으로 계산했을 경우입니다. 이 예상이 맞다면 2주의 유예기간도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가처분 신청을 낸 것도 이해가 갑니다. 바비의 개봉일이 7월 19일이고 OST 발매일은 7월 21일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가처분 소송의 인용을 100% 확신하고 있었다면 소송 기간을 길어야 한 달 내외로 보고 바비 OST 활동을 바로 할 작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건이 성공했다면 과연 워너에서 바비 OST만 줬을까요? 성공이 보장된 곡이라면 PFT에게 줬을 때 15%를 제외한 75%의 수익은 모두 워너에게 오는 구조인데 말이죠.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보고 멤버들과 그 부모들까지 모두 맹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지금까지도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그 꿈도 모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PFT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소의 기적이라고 불렸습니다. 사실 PFT는 중소기획사에서 데뷔한 만큼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보다 해외에서 먼저 반응이 오며 반대로 한국에서도 유명세를 얻기 시작했죠. 그런 PFT를 두고 여자 방탄소년단이라며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언론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중소기획사에서 제작한 아이돌은 대부분 데뷔할 당시 작은 투자 규모와 낮은 화제성으로 시작하기 마련입니다. 대형 기획사와 비교해 자금력이 열악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 시장의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대형 기획사가 탄탄한 고정 팬층과 앞선 해외 진출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것과 달리 중소기획사가 해외 시장에서 자리 잡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먼저 중소돌의 기적은 쓴 건 방탄소년단입니다. 국내 가요계에선 SM, YG, JYP 엔터테인먼트를 중심으로 3대 기획사가 존재했는데 방탄소년단의 성장을 바탕으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급성장하면서 현재는 국내 4대 대형 기획사로 통칭합니다. 하이브가 시총 약 11조의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시킨 주역이 바로 방탄소년단이라는 말이죠. 2013년 중소기획사였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데뷔한 방탄소년단은 데뷔 초 신인상을 휩쓸고 음악방송 1위에 오르는 등 대형 기획사의 아이돌을 제치고 국내 가요계에서 정상을 밟았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17년부터는 유튜브와 빌보드, 아이튠즈, 일본 오리콘, 영국 오피셜 차트,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등 세계 유수의 차트 정상을 꿰차면서 한국을 넘어 세계 대중음악계를 대표하는 팀으로 거듭났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기적을 이어온 방탄소년단과 달리 또 다른 중소돌의 기적 PFT의 기적은 단발성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에 데뷔 4개월 만에 이름을 올렸지만 멤버들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가 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활동을 멈췄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제2의 방탄소년단이 나올 수 있었는데 아쉽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와 함께 기적을 쓴 두 그룹이 이토록 다른 결과를 얻게 된 배경을 소통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신뢰에서 찾고 있는데요. 실제로 방탄소년단은 두 번의 재계약 모두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결했는데 이를 소통과 신뢰의 결과물로 보는 시선이 짙습니다. 방탄소년단은 그간 자신들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들어 오면서 인지도를 높였고 이는 수장인 방시혁 의장이 이들을 발굴할 당시부터 강조했던 소통이 바탕이 됐습니다. 이를 통해 방탄소년단과 방시혁은 물론 프로듀서 등 스태프들 간의 탄탄한 신뢰가 쌓일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유대감은 물론 뮤지션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최상의 결과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그런데 피프티의 경우는 정확히 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멤버들과 소속사와의 작은 갈등은 소통의 부재로 눈덩이처럼 커져 법적인 분쟁까지 치달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소속사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멤버들 측은 소통의 창구를 닫아버렸습니다. 소속사와 멤버들이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에 수렴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두 중소돌의 기적의 주인공들의 서로 다른 행보는 향후 K-팝 씬이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템퍼링을 시도한 안성일 대표 측만 피의자 신분으로 있지만 멤버들도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적어도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길 바라며 이들의 몰락은 어디까지 이어질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